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지만 책을 읽는 사람은 여러 번의 인생을 산다. 이 체코의 유명한 작가 밀란 쿤데라가 한 말입니다. 그만큼 독서가 우리의 세계를 넓혀준다는 말일 텐데요. 이번 주말 이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서요. 안 보던 책 한 권씩 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10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추락한 IT 대기업의 사례를 통해서요, 이 정보기술업계의 성패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소니의 히라이 가조 사장이 올해는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소니가 무배당을 결정한 건요, 1958년 이 상장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소니는 올해 회계 연도의 실적을 2,300원엔 순손실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회계 연도보다 2배로 늘어난 적자액인데요. PC 사업을 매각하고 TV 사업을 분수하면서 반전을 누렸지만 이 믿었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사업 부분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최악의 경영위기에 몰린 겁니다. 1980년대, 90년대 소니는 신화였는데요. 워크맨과 브라운관 TV가 온 시장을 호령했었죠.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애플의 MP3 플레이어 아이팟과 삼성전자의 디지털 TV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니가 가고 있는 이 길을요, 또 모토로라와 노키아, 에릭슨도 가고 있는데요. 한때는 세계 정보기술업계를 호령했지만 이제는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는 변화를 읽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한 탓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세계 IT 업계의 패권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창조적인 제품으로 무장한 이 신생 기업들은 호시탐탐 선두의 자리를 노립니다. 한순간 방심하면 1등 기업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이 업계의 순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평을 받았던 일본의 게임 업체 닌텐도의 몰락이 대표적입니다. 닌텐도는 이 세계 게임 시장을 아주 호령을 했었는데요. 2009년에는 매출 1조 4,400억 엔, 영업이익 5,3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그러나 이 태평성대는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닌텐도는 최근 4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이 재기불능이라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죠. 이는 게임의 중심이 스마트폰으로 급속도로 이동하는데도 기존의 그 휴대용 게임기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몇 번 터치하면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 20만 원이나 하는 돈을 쓰며 게임기를 사는 소비자는 이제는 없는 것이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4,800억 엔이나 됩니다. 인수합병 등을 통해 스마트폰 게임 시장에 진입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어려울 때를 대비한다며 돈만 쌓아둔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무시한 닌텐도의 폐쇄성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이죠. 한때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던 이 노키아의 몰락 역시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난 2007년 6월 애플이 아이폰을 최초로 선보였을 때 이 노키아의 최고 경영자는요, 그런 우스운 제품은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정한 것이 표준이다라고 호언한 바 있죠. 모바일 운영체제도 다른 단말기 제조사들이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앞다퉈 도입했지만 노키아는 자체 개발한 신비안만 고집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사례는요, 인류 기업도 혁신하지 않으면 언제든 추락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기업의 흥망성쇠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면서요, IT 업계의 판도는 롤러코스터처럼 순식간에 변하고 있죠. 승자가 모든 것을 갖고 소비자 트렌드를 한번 놓치면 뒤집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IT 기업이 기술 혁신과 제품 선도에 힘을 쏟고 소비자의 니즈를 연구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일 텐데요.
수많은 M&A와 조직 개편을 통해 변신을 거듭한 기업만이 시장의 강자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가 기업 흥망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인 거죠. 실제로 이 IBM과 오라클 등은요, 한때 위기에 처했지만 발빠르게 변신해서 살아남았습니다. IBM은 포춘이 선정하는 초우량 기업의 4년 연속 1위로 선정될 정도로 1990년대까지 명실상부한 최고의 PC 제조 기업이었는데요. 그러나 PC 시장이 대형에서 개인용으로 바뀐 걸 따라가지 못하면서 컴팩과 HP, 델 등 후발주자에게 시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IBM은 주력 사업군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꾸는 변화를 단행했는데요. PC 부문을 레노버에 팔고 프린터 부문을 분리했습니다. IBM은 현재 IT 솔루션 개발 및 구축, 전략 수립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 제공 기업이 됐습니다. IBM 수익의 80%는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와 반대로 소프트웨어 기업이었던 오라클은요, 이 하드웨어 기업을 인수한 이후 어플라이언스라는 새로운 장비를 만들어내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체제와 오피스 분야에 집중하던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 노키아의 모바일 단말기 사업을 인수했고요. 스위치와 라우터를 팔던 시스코는 서버 사업까지 진출해서 만물 인터넷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IT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IT 사업은요, 이 큰형님격인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삼성전자가 노키아와 소니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세계 IT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사업 발굴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는요, 이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기업 간 거래 시장 개척, 기업용 보안 솔루션 개발, 그리고 사물 인터넷 관련 사업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삼성이 그 흐름을 먼저 잡는 게 한국 IT 산업의 관건이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한국 전체의 IT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역시 필요합니다. 사실 이 4세대 이동통신과 MP3 플레이어,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모바일 결제 산업 등 현재 세계를 주도하는 혁신 기술의 상당수는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전략 부재와 불필요한 산업 규제 등으로 주도권을 이 해외 기업에게 넘겨주고 만 것이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보좌진을 IT 기업 창업자나 이 임원들로 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앞장서서 인터넷 산업을 가장 좋아한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역시 이 서둘러서 기업과 함께 ICT 세계화 비전을 정립하고 전략을 짜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 자체가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쟁력을 위해 더 탄탄한 전략이 나오기를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백워데이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살펴볼 용어 백워데이션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물과 현물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물이란 현재 시세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하는 상품을, 선물이란 현재 시세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 이행을 미래의 특정 시점인 만기일에 하기로 약속한 상품을 말하죠. 현물을 매매하는 거래는 현물 거래, 선물을 매매하는 거래는 선물 거래가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업체 주식 한 주를요, B로부터 1,000원에 매입한다고 가정해보면요, A가 지금 당장 1,000원을 주고 주식을 받아온다면 이는 현물 거래입니다. 하지만 A는 3개월 뒤에 해당 업체 주식 한 주를 1,000원에 사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이는 일종의 입도선매입니다. 이같이 현재 시세로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 이행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선물 거래라고 하죠.
A가 해당 업체의 주식을 1,000원에 사는 이유는요, 3개월 뒤에 그 업체의 주가가 1,000원보다 높게 오를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주가가 1,000원보다 높은 3,000원에 형성됐다고 하면요, A는 주식을 1,000원에 사들인 뒤 시장에서 팔아 2,000원만큼 차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해당 업체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판 B는요, 이 2,000원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인간의 기대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물 거래는요, 이 쌍방이 선물 매매 시세와 만기일 현물 시세에 대한 반대 방향의 기대를 놓고 벌이는 일종의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 다른 이 선물과 현물을 연결해주는 매개점이 바로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란 현물과 선물의 시세 차이를 말하는데요. 이론적으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는 더 비싸야 합니다. 즉 베이시스는 양의 값을 띄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 이 미래 시점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이 추가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현물을 살 돈을 은행에 예금해도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자 수입이 붙는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요,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배거데이션은요, 선물 가격이 미래 현물 가격보다 낮게 이루어지는 시장 또는 선물과 현물 가격의 가격 역전 현상을 말합니다. 베이시스가 마이너스인 상태가 배거데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베이시스가 양의 값을 가질 때, 즉 선물 가격보다 현물 가격이 쌀 때를 콘탱고, 즉 정상시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베이시스는요, 음의 값을 가질 때도 있죠. 즉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싼 경우입니다. 바로 이때를 가리켜서 배거데이션, 즉 역조시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음의 베이시스가 강할수록 배거데이션 경향이 강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 배거데이션일 경우는요, 선물을 현물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고 현물은 선물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거데이션을 예상하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시장에서 저평가된 선물을 사는 매수 포지션, 즉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선물 만기일이 되면요, 보통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같아지기 때문에 베이시스는 항상 0이 됩니다. 즉 고평가 혹은 저평가됐던 선물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죠.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저평가된 배거데이션의 경우 만기 저평가된 선물 가격은 오르게 되고 베이시스만큼 차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배거데이션의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선물 거래의 중심은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이는 코스피 200을 선물로 거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인데요. 3월과 6월, 9월, 12월물 4종류의 상품이 있고 매매는 계약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A는 앞으로 주식시장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1월 A는 코스피 200 선물 9월물을 200포인트에 2계약 사죠. 9월 둘째 주 목요일, 과연 A의 예상대로 코스피 200은 250포인트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A는 50포인트의 차익을 벌게 되고요. A가 번 돈은 시세 차이 50포인트에 매매계약수인 2를 곱하고 단위당 선물 매매계약금인 50만원까지 곱해서 총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측이 틀리면 그만큼의 손해를 또 감수해야 하죠. 예를 들어서요, 이 반대로 A가 주가 상승을 전망해서 코스피 200 선물 9월물을 200포인트에 2계약 샀는데, 하지만 정작 만기일이 돌아왔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코스피 200이 150까지 떨어졌다고 하면요, 일단 선물 계약을 했다면 만기일의 코스피 200과 관계없이 계약된 가격에 결제를 해야 합니다. A는 만기일 시세보다 50포인트나 비싸게 산 셈이 되죠. 그렇게 된다면 5천만 원이나 손실을 보는데요. 이 5천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한순간의 판단이 평생을 좌우하는 셈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얼핏 보면 어려워 보이는 용어지만요, 결국 차근차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이 배거데이션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물보다 현물이 비싼 경우를 가리키는 배거데이션 잘 알아두셔서요, 나중에 투자할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극장과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을을 맞아서요, 계절에 어울리는 영화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가을 하면 또 결혼의 계절이죠. 오늘은 먼저 결혼을 소재로 공감 가는 이야기를 그려 큰 기대를 얻고 있는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입니다. 이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요, 오랜만에 만나는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1990년에 이명세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박중훈과 고 최신실 주연으로 개봉해서요, 서울에서만 약 20만 명의 관객을 모은 동명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인데요. 이 조정석과 신민아가 주연을 맡고 효자동 이발사의 임찬상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원작과 닮은 듯 다른 21세기판 신혼부부의 로맨스라고 하는데요. 먼저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민과 미영은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연애 4년차 커플입니다. 화사하게 핀 벚꽃나루 아래에서 프로포즈를 하면서도요, 이 티격태격 싸우던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의 꼴이네 달콤한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뿐, 연애할 때 서로를 괴롭히던 이 오해와 갈등은 결혼 뒤에도 이들 부부를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사소한 오해와 마찰들이 생기며 결혼의 꿈은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하는데요. 말이 안 통하는 철부지 남편 영민과 사사건건 잔소리만 늘어가는 아내 미영, 이 상상하고 꿈꿔온 결혼 그 이상의 속 깊은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신혼부부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결혼의 현실적인 부분을 그리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혼수와 예물 문제, 고부 갈등 같은 이야기들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죠. 대신 영화는 결혼은 또 다른 연애의 시작이다 라는 홍보 문구처럼 결혼 이후에도 끊임없이 겪게 되는 남녀 갈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개봉일인 8일부터 한글날 연휴 그리고 계속된 주말까지 10월 개봉한 영화들을 모두 제치고 1위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본질을 그린 로맨스, 아날로그 감성에 공감 가는 이야기까지 겹쳐서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액션 블록버스터 드라큘라 전설의 시작입니다. 그간 수많은 뱀파이어 소설 영화들이 있어 왔는데요. 이 드라큘라 전설의 시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미지의 흡혈귀 드라큘라 그 이전의 이야기를 다룬 에픽 액션 블록버스터로 재탄생돼서요. 엄청난 스케일과 화려한 비주얼의 압도적인 영상미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먼저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왈라키아 공국의 간인한 군주이자 아버지 드라큘라 백작은요, 백성들을 평화로 다스리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강한 군대를 앞세운 투르크 제국의 술탄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야욕을 드러내며 복종의 대가로 사내 아이 1000명을 요구하는데요. 분노한 드라큘라는 그들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압도적인 전력의 투르크 대군을 물리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그는 전설 속의 악마를 찾아가 절대적인 힘을 얻고 자신을 담보로 한 위험한 계약을 하고 맙니다. 스스로 어둠의 존재가 되는 걸 선택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일인데요. 절대적인 힘이 지속되는 3일 동안 드라큘라 백작이 인간의 피를 먹을 경우 그는 사악한 존재인 뱀파이어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드라큘라 전설의 시작은요, 역사적으로 기록된 이야기를 어느 정도 각색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시도되었던 여러 가지 드라큘라 이야기들과 확연히 그 방향이 다른 게 사실인데요. 그가 왜 그렇게 사악한 존재가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힘을 얻은 드라큘라 백작은 혼자서 1000명과 대결을 벌이는가 하면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힘을 통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마치 헐리우드 영화의 슈퍼 히어로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죠. 드라큘라 역을 맡은 루크 에반스는요, 지금껏 보여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카리스마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내면의 갈등을 무게감 있게 또 그려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부산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작품이기도 했던 영화입니다. 장혜모 감독 그리고 공리가 무려 7년 만에 다시 만난 작품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영화 5일의 마중입니다. 이 영화는 제67회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되기도 했고요. 중국에서 이 블록버스터 영화를 주로 연출했던 장혜모 감독이 오랜만에 문예 작품으로 돌아왔기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줄거리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 류엔스는 문화대혁명 시절 사상범으로 잡혀가다가 탈출을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류엔스의 아내 펑환이와 딸 단다는 당 간부가 와서 남편이 돌아오면 고발하라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알게 되죠. 문화대혁명 시절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류엔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딸은 아빠가 돌아온 것을 고발하죠. 그래서 류엔스는 다시 잡혀가게 됩니다. 문화대혁명이 3년 후 끝나자 다시 집으로 돌아온 류엔스. 하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지은 미안함 때문인지 기억 장애를 앓고 있는데요. 남편이 5일 만에 돌아온다는 편지만 기억하고 매일 기차역에 마중을 나가는 겁니다. 5일의 마중은 이 비극적인 역사 앞에서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아내의 모습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남편이라고는 하지만 이 딸아이와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비정하면서도 모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아픔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거죠. 장애먼은 문화대혁명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가 개인에게 남긴 상처, 그리고 그 이후 삶의 문제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사회적인 비판과 풍자의 날을 거둔 대신 품격 있는 순애보와 공감을 자아내는 가족 드라마를 완성해낸 점이 인상적인데요. 5일의 마중은 거장 장애모의 한층 견고해진 연출력을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중국의 국민 여배우 공리의 열연을 만끽할 수 있는 영화라서 갈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을을 맞아서요, 그에 어울리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을 마음에 드는 영화 있으시다면 주말에 극장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성생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국내 정책과 맞는 배당 관련 유망주죠. 이 삼성생명입니다. 이익 창출력과 승자 독식, 배당 기대 같은 큰 보험주로 꼽히는데요. 이 삼성생명은 안정적인 보험 영업 체력 증가와 차익 증대 기회 확대로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요. 정부의 배당 증대 정책과 금감원의 정책, 그리고 상속세 이슈에 따른 자사주 매입 유인 감소로 배당 기대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최근 생명보험업계는요, 저금리와 RBC 비율 규제 강화, IFRS 2기 도입을 위한 과정에서 업계 구조 개편이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동사는 이와 같은 환경화에서 높은 자본 여력과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보장성 보험 내에서 점진적으로 점유율을 확대시킬 여력이 있다고 진단이 됩니다. 순위험 손해율은요, 4%포인트 이상 하락해서 손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영향은 우리의 보수적 예상치의 2배에도 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92년부터 2002년까지 공격적으로 판매했던 초기 암보험이 130%가 넘는 손해율을 기록하면서요. 그동안 80% 후반대에 높은 순위험 손해율이 유지되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는데요. 이제는 과거 암보험의 만기가 서서히 도래하고 과잉 진단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속에 보험금 지급이 감소하면서 순위험 손해율이 급격히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암보험 손해율 개선은요, 모든 생보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특히 92년부터 2002년 암보험을 공격적으로 판매했으나 이후 암보험의 높은 손해율 때문에 암보험 판매를 극도로 꺼려왔던 대형사의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미 중위권 보험사들의 암보험 손해율은 1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요. 동사도 이제부터는 암보험 손해율 하락을 통한 이 손익 개선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 역마진이 추가적으로 악화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해외 투자 증가를 통해 수익률 제고를 모색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요, 이 제도 개정 등을 통한 공시 이율 추가 하락이 예상돼서요, 마진 상황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공시 이율 인하를 통해 준비금 부담 이율이 하락하면서 자산 운용 이익률 하락에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삼성생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10월에 어울리는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 10월이 한창 무르익고 있죠.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고 해도 손색 없을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10월 쓸쓸한 감성과 더불어 시상이 잘 드러나 있는 시입니다. 목필균 시인의 10월의 시,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밤 별빛에 안테나를 대어놓고 편지를 씁니다. 지금 바람결에 날아드는 풀벌레 소리가 들리느냐고. 온종일 마음을 떠나지 못하는 까닭 모를 서글픔이 서성거리던 하루가 너무 길었다고. 회색 도시를 맴돌며 스스로 묶인 발목을 어쩌지 못해 마른 바람 속에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고독한지 아느냐고. 알아주지 않을 엄살 섞어가며 한 줄 한 줄 편지를 씁니다.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누구라도 반가울 10월을 위해 내가 먼저 안부를 전합니다. 이 평소에는 손편지 같은 거 잘 안 쓰다가도요, 문득 외로운 감정이 들거나 하면 편지를 쓰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이메일 교환은 또 다른 손편지의 느낌, 이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한 기분인데요. 이 10월이 다 가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에게 손편지로 안부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오늘만 잘 마무리하면요, 또 행복한 주말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일한 우리들에게 선물같이 다가오는 주말인데요. 이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